예, 여러분, 고전 명작 읽기 2주 2차 시속을 합시다. 2주 차에는 우리가 사르트르의 쿠토를 읽는 것이죠. 그런데 1차 시에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철학 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3주차, 4주차, 5주차에 함께 읽어볼 그 까미 알베르 까미와 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들을 읽는 데 있어서도 매우 기본적인, 물론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그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중요한 어떤 개념들은 1주차 아니 1차 시에 2주 1차 시에 설명했던 이런 개념들은 알베르 까미의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들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그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시는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50분 정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좀 들어봅니다. 나도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그런데 내가 1주 1차 시부터 그 인사말 할 때부터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이렇게 편집을 앞부분은 음질이 괜찮은데 뒷부분은 그 음량이 낮게 들려서 여러분이 조금 짜증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숙제를 좀 성격상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바로바로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6주차까지 부지런하게 날마다 수업 자료를 조금 만들어 놨던 것이 이렇게 또 나도 또 힘들고 여러분도 약간 불편을 조금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앞부분 20분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 두었던 30분짜리 영상하고 이렇게 합해서 50분짜리로 다시 만들다 보니까 뒷부분 좀 음질이 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주차까지는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하면서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제 과제도 그렇고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것, 우리는 대체 과제로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게 되는 것인데 이제 물론 뭐 중간 시험은 8주차, 기말 시험은 15주차 있으니까 뭐 시험이든 대체 과제든 그 일정은 그게 뭐 잊어먹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간 아니 저 뭐냐 리포트 같은 경우 별도의 그런 과제물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한 주차의 수업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정해 놓잖아요. 이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과제는 내가 항상 그 제출해야 될 기간 2주 전에 공지를 할 테니까 미리 그 이제 공지가 나오면 미리미리 그 과제를 좀 바로 해놓는 그런 습관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수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과제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일정 체크를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그 시간에 쫓겨서 나중에 또 마감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늘 이렇게 좀 뭔가 하여튼 과제를
미리미리 좀 해놓는 습관이 붙었어요. 왜냐면 사실 할 일도 많죠. 읽고 쓰고 이렇게 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하는 습관입니다만은, 나는 학부 때도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 그날 바로 시작을 했어요. 되게 과제가 이제 뭐 최소한 뭐 한두 주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미리 바로 그날부터 자료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과제를 만들어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부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이제 어,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뭐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문 쪽은 뭐 영어도 그렇고 특히 국어도 그렇고 이런 문학 이런 건 좀 잘했습니다만은, 수학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갖고 문제를 이렇게 맞추는, 과락만 면하는 겨우 면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절에는 뭐 하여튼 성적이 좋았어요. 그건 뭐 거의 A, B가 한둘 있고, 나머지 다 A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과제든, 뭐, 이런 거, 시험 공부든, 뭐, 이렇게, 어, 기간 안에 미리미리 해놓고, 나중에 또 제출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고,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구토는 또 이번 주 2주 2차 시도 구토에 관해서는 또 뒤에 30분 설명된 게 있으니까 아, 또 그때 잘 보고요. 그 1차 시 2주 1차 시 앞부분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그 모든 사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이제 사르트르가 두 개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건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봤다는 거 어렵지 않게 기억하시죠? 즉자적 존재, 무의식적 존재, 대자적 존재, 자의식,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자유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가 있고, 또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또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 사르트르는 인간의 그 존재론적 어떤 구조, 아까 이제 즉자적 존재는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고, 대자적 존재, 인간, 즉 인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존재, 이런 인간과 그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자연 혹은 사회적 여건과의 관계를 알고 그것에 이제 입각해서 사르트르는 몇 개의 어떤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자, 첫 번째, 결정론자 혹은 숙명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결정론자 혹은 숙명론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긴 있죠. 태어난 다음에는 누구나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이건 뭐 분명하죠. 이건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시간에도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그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고, 그건 하나의 선언적이죠. 우리 인류가 그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태어날 것인가, 그야말로 내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건 그렇게 보면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 누구나 부유한, 부유하고 아주 넉넉한, 그다음에 이제 교양 있는 그런 자상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그 어떤 신분의 문제, 신분이 뭐 중세 시대부터 중세 시대와 같이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걸로 신분이 이렇게 사실은 그 명확하게 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그걸 모르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소위 명문대를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고시에 패스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고위 관료가 되거나 이러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뭐 국회에 들어가거나 이런 하나의 어떤 소위 엘리트 코스가 있죠. 또는 이제 어떤 경제계에서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상당한 또 어떤 영향력을 갖거나 뭐 이런 그다음에 전문적인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어떤 소위 엘리트 계층이 있지요.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어떤 다양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어떤 일에 종사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상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내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다 세세히 말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과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은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사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가면 이제 죄수들, 내가 전에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교도소 인문학 강좌하고 한 번씩 방문하고, 또 관계자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를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그 죄를 짓고, 그 판결을 통해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억울하냐? 어, 같은 죄를 지었거나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돈이 많은 그다음에 뭐 배경이 좋은 누군가는 그냥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또는 뭐 집행유예를 나가거나 벌금만을 냈거나 또는 교도소 안에 생활하면서도 여유작작하게 사는데 나는 뭐 돈도 없고 소위 백도 없고 그래서 별거 다닌 채로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해서 법 앞에도 우리는 사실 평등하지가 못한 것도 하나의 현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그래서요, 다시 이제 아까 결정론, 숙명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그 이야기가 좀 확장이 됐는데, 다시, 사르트르는
이제 그 몇 개의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결정론자 혹은 숙명론자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고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는 이미 주어진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아니다. 한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긍정적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늘 그러니까 그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 했고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문학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사르트르 까미 카프카 소설을 공부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실존주의 사상의 명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였습니까? 의자의 본질은 사람이 앉는 거, 컵의 본질은 하여튼 음료를 이렇게 따라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런 모든 사물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물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질주의 철학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관련된, 그 다음에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본질주의 철학, 형이상학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존주의 철학은 그 본질이 아니라 아, 실존이 앞선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인간에게는 다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본질적인 요소, 즉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토 조금 있다. 이제 이 앞부분 지나서 그 30분 뒤에 구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충분히 또 그 얘기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미 주어진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둘째, 이같이 창조적 인간, 즉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선악 혹은 미추, 그다음 옳고 그런 거, 이런 가치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악이라든가 미추, 아름답거나 추한 것, 그다음에 옳고 그름,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는 한 인간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와 모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나 의미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조차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돼지에게 그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수 없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존재 자체, 인간이 의미를 주기 이전의 세계는 무의미하고 즉 부조리하다, 이런 얘기야. 인간이 의미를 주기 이전의 세계는 무의미하다, 즉 부조리하다.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 항상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그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모든 행위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인간은 자기가 행한 행동의 모든 결과, 자신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나 시대나 인종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긴 하지만 기획투사, 기투라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이를테면 선택하고 그 선택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이 무거운 책임에 두려움을 느끼고 가능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에 의하면 겉보기와는 달리 실상 우리는 모두 무의식 중에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선택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어서 자유가 없는 존재를 동경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와 같은 이런 무신론적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 종교라든가 주술적인 것에 그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 매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 하고 또 뒷부분 한 30여 분 중에 30여 분에서 구토를 또 충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알람을 20분씩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기록을 잘 해서 20분을 또 맞춰야 뒷부분 30분하고 해서 50분이 되는데, 아까 2주 1차 시 봤더니 또 20분이 조금 부족해서 전체가 47, 8분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또 학교에서 뭐 용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50분을 좀 맞춰서 늘 시간을 내가 잘 계산하고 메모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SNS로 SNS로 공지를,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공지를 하고, 이제 내가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드니까 단톡방을 C반, D반 이렇게 1, 2교시가 C반이고 3, 4교시가 좀 D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단톡방을 좀 만들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했죠. 예. 자, 이 정도, 하여튼 앞부분 이 정도 하고 또 부터와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 또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앞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명작 고전 읽기 2주 2차 시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 2주차는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는데, 1차 시에는 사르트르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그의 어떤 철학 사상의 흐름, 그리고 실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1차 시 말미에 했던 이야기, 인간이란 자유가 선고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다른 사물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인간은, 즉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그의 계획에 따라 얻을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예요. 밑줄 그어놓은 거, 인간은 우연하게 다른 어떤 존재들과 다름없이, 즉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걸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피투, 그냥 던져진 존재,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옳은 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연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어떤 환경, 이를테면 시대를 또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는 19세기에 태어나기도 하고
21세기에 태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걸 P2라고, P2.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1차 시에서 얘기했던 그 즉자적 존재, 즉 그냥 우연히 그 존재하게 된 다른 어떤 사물들과 하등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에 던져진 그런 존재이긴 한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기투라고 해요. 기투, 기획투사. 즉 현재를 초월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적 조건을 초월해서 어떤 미래로 자기를 내 던지는 실존의 존재 방식을 기투, 기획투사, 기투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한히 자유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인간이란 자유가 선고된 존재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즉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존재를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즉 자유가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인간이, 즉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죠. 인간은 대자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즉자, 즉 존재처럼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그냥 넘겨도 괜찮아요.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어쨌든 미래를 선택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자신의 미래를,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강요하잖아요, 대답하기를. 꿈을 물어요. 뭐가 되고 싶냐? 직업과 관련된 거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나 장군이 되겠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얼마나 그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도 다 알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장 그 압도적인 꿈은, 미래 직업 꿈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물주. 참 비극적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 뭐 그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비율도 여전히 좀 있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런 그 꿈을 갖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끝끝내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의 형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자유가 선고돼. 형벌에서 이제 법정에서 선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강요된 존재다. 물론 이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그 자유까지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결국은 자신의 존재 방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인간에게 자유란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말 역시 실존이 있고 다음에 본질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실존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존은 뭐냐? 다시 이야기했죠. 그저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저 우연히 있는. 그런데 본질은 사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걸 말하죠. 의자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의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편히 앉게 하는 것이 의자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실존은, 근데 인간은 그 사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저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저 있는데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나와 다른 어떤 그 존재, 에? 자유인인 나와 또 다른 자유인인 타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는 하나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나의 자유는 제한을 받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고는 웹툰이 있고 이걸 가지고 또 드라마를 만들었죠. 나도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타인은 지옥이다 그 뭐 미니 시리즈인가 드라마인가 하여튼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목포 해양대학교 친구들은 거의 뭐 남학생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소위 성형공화국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아주 엄청 많죠. 서울 강남에 가면.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어떤 그 사회적 그 분위기라 할까 현실이라고 할까 그런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그 외모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일정한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도 이제 성형 수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루키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모 지상주의죠. 외모를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외모도 중요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뭐 첫눈에 반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는 데는 뭐 3초면 충분하다라거나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중요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외모만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 나라고 하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외모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라든가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능력 이걸 가치관이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세계관이고 그렇죠. 또 이런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재능, 의지, 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또 포용하는가와 관련된 어떤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다양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근데 외모만을 절대로 중요하는 게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이죠. 바로 그런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성형외과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 관련해서 비유를 들려고 이제 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성형을 하냐 이 말이에요. 타인의 시선에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즉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제한을 받게 된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성형을 한다거나 또는 하여튼 뭔가를 어떤 이미지를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행위는 타인에게 즉시도 영향을 미치죠. 나는 나의 존재를 선택함과 동시에 타인, 나아가 전 인류의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이어야 된다.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편적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두루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두루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와 관련해서 자, 다시 꽃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꽃은 꽃 종류가 많이 있긴 한데 봄에는 이제 그 대체로 벚꽃이 화려하게 이렇게 피잖아요. 벚꽃이 화려하게 핍니다. 그러면 그 벚꽃을 우리는 보면서 대부분 참 곱구나, 참 화려하구나, 참 예쁘구나 이런 감각을 느끼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널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의 선택은 보편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어떤 무엇인가에 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대강의 합의가 있죠. 예컨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게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해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것이 예외적인 것은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정을 또 짚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행위는 인류의 이상과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폭탄을 만들 때 그 폭탄이 즉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그 이제 석탄 작업을 하는 탄광의 그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잃기도 많이 하고 또 능률도 굉장히 오르지 않고 이걸 보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그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전쟁 무기로 또 이렇게 그 선용이 아니라 악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 이상과 하여튼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뭐 내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을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선택해서 이 세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되게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긍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행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어의 상반신은 인체고 인어 이제 실제로 이런 사람 없지만 동화에 보면 인어의 상반신은 인체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꼬리인 것처럼 대자의 하반신도 세계 속의 측자 존재로 끝난다 이런 말. 이것은 인간이 결코 저울로 고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구체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르트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극단적 자유가 가능하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한 비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유, 이를테면 자유란 결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죠. 일정한 상황과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다든가 태어날 때부터 남자라든가 혹은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유롭지 못하죠. 절대적 자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나의 자유라고 하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와 맞닿는 그런 지점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는 멈춰야 한다. 즉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확장할 그럴 권리는 내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결코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사르트르는 인간이 마치 절대로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그가 급진적인 허무주의자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무, 존재와 무에서 없을 무를 말합니다. 존재 바탕이고 충만합니다. 신학과 대립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죠. 자, 어쨌든 뭐 그 사르트르가 말한 그 철학적 사유인 실존주의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구토로 들어가서 나머지 시간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토의 줄거리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 구토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르트르의 그런 실존주의 철학 사상은 지금 다 말했어요. 알겠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기억할 게 그 피투기투, 인간은 우연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피투.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투. 그런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실존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자기 밖으로 자기를 내던진, 즉 기투하면서 현재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내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토를 통해서 그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봅시다. 구토는 결국은 하나의 주제의식은 뭐냐면 삶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쓸데없이 남아도는, 즉 이잉여죠. 이잉여. 쓸데없이 남아도는 존재에 대한 혐오,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식으로서의 구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토에서의 주인공은 소설 구성의 3대 요소가 있죠. 여러분, 인물이 필요하죠. 인물이 없으면 안 돼.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어떤 그 소위 배경, 즉 공간과 시간적 배경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그 배경이 필요하죠. 인물과 배경. 그리고 인물이 그 어떤 배경 속에서 뭘 하는가? 사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사건.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소설 구성의 3대 요소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물이 중요하죠. 인물 앙투안 로캉탱. 구토의 주인공은 로캉탱입니다. 로캉탱은 푸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립 도서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작가예요. 전기 작가. 그러니까 로르봉 후작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그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르봉 후작의 평전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앙투아는 카페 마담과 정사를 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적 연관도 갖지 않은 채 혼자만의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날 그런 해변에서 물수제비 뜨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변에서 이제 뭐 그 조약돌을 이렇게 딱 던져서 물수제비 뜨는 거 알죠? 물수제비 뜨기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흉내 내려고 자기도 이제 작은 돌을 주워들었어요. 그런 순간 갑자기 구토감을 느끼고 얼른 돌을 놓아버려요. 그 이후에 물 웅덩이에 있는 진흙투성의 종이 조각을 주워 올리려 했을 때도, 컵에 담긴 맥주를 바라볼 때도, 카페 직원의 멜빵이 셔츠의 주름 속에 가려졌을 때 이런 구토감을 자주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구토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낡은 재즈 레코드 소리뿐이었어요. 재즈 음악 알겠죠? 로르봉 후작에 대한 연구 도중에 앙뚜아는 현재 생존하는 것이 어떻게 과거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있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이어지는 현재뿐이 아닌가? 로르봉도 현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자신이 택한
구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연구를 포기해, 편견 쓰는 걸 포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런 이유와 재미를 갖지 못한 채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자신을 발견해요. 그에게 오늘 계시가 찾아오는데 급격한 구토감을 느낀 그는 공원으로 이제 달려가는데, 벤치에 앉은 그런 눈앞에 서 있는 마로니에 나무의 뿌리를 보면서 생각에 잠겨요. 그러다가 이제 구토의 정체를 알게 돼. 나무는 그가 보는 앞에서 일상의 외관을 벗어 던진 채 그저 딱딱한 하나의 덩어리일 뿐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존재의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은 존재 이유를 지니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그것에 존재하는데 지나지 않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의 구토감이 이제 느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앙투아는 잠시 제외한 애인 아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재확인하는데, 과거에는 완벽한 순간을 추구했던 신미주의자였던 이 아니라고 하는 여성이 현재는 타성적 허무감 속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고독하고 비만한 여자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앙투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듣고서는 자신도 그저 살아가기 위해 파리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최소한 존재하는 죄로부터는 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다면 자신도 그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즉 모든 존재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철학이에요. 형이상학 철학, 본질론, 본질주의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래서 이제 깊은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이제 이 구토감을 어떻게 이제 회복하느냐, 구토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이 소설에서는 소설을 집필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조리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부으며 이 소설을 끝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설의 주된 인물은 록캉탱입니다. 그러나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구토 현상 그 자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이 현상 자체 이해를 위해서는 사르트르의 철학적 사유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1차 시에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죠. 실존주의.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그 무엇이 나에게 일어났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소설 구토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구토는 일상에 대한 혐오감을 이야기해요. 구토의 프랑스어는 뭔지 모르겠네. 예, 옮겨 쓰긴 했습니다만 발음이야 뭐.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항해 도중에 생기는 역겨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목포 해양대학교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항해 그 실습선을 타기도 하죠. 몇 학년에 탑니까? 항해 도중에 생기는 역겨움, 구토감,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 어원 의미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단어가 사르트르의 구토가 출간된 이후에는 의미가 이제 변화됐어요. 어떤 의미? 실존적 불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설 구토의 인물 록캉탱에게 있어 구토는 뭡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 자신을 포함해 이 세계 모든 존재들의 본래 모습, 즉 그것들의 벌거벗은 모습과 부딪혔을 때 느끼는 낯설고 부조리한 느낌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존재들의 본래 모습이란 도대체 뭐냐? 사르트르에 가면 인간은 이 세계의 존재들 닥달하고 조종하고 이용하고 지배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의식과 언어의 선택에 의해서 그는 존재와 무라고 하는 이제 철학서를 통해서 모든 존재를 세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즉자, 대자, 타자. 즉자 존재는 사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1차 시에서. 대자 존재는 인간인 나를 이제 말하지 않았던 대타는 타인을. 사르트르는 인간의 특징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의 지향성. 그 말은 모든 의식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간은 자기와 자기 아닌 존재들을 의식의 지향성의 한 대상으로 삼지요. 동시에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와 자기 아닌 존재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언어를 통해 규정하면서 그걸 소유하고 지배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사르트르는 규정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월감 속에 안주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둔화되고 마비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구토에서 보이듯이 반수면 상태에 빠진 의식 상태로 영위하는 삶을 그는 경계하죠. 그런 자들이 모인 세계, 개자가 오탑니다. 개 역시 경계의 대상이죠. 그런 세계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인습적인 세계죠. 즉 일상성 오탑니다. 일상성에 매몰된 세계. 그러니까 쿠토에서 더러운 자식들하고 비난하는 부빌시의 부르주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계예요. 더해서 쿠토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본래 모습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포착한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이 존재들의 본래 모습을 보고 쿠토를 느끼는 것은 당연히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토는 그 어떤 여기 인간의 도구성과 유용성, 언어를 통한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들의 본래 모습, 즉 그것들이 낯설고 기괴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모습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부조리한 감정, 이것이 구토에서 록캉탱이 느끼고 체험한 구토의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토는 이 세계의 존재들이 예외 없이 우연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불쾌한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불안이다, 이런 얘기죠. 남은 문제는 이제 뭡니까? 이 구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까 설명했는데, 사르트르에 의하면 진정한 방법과 진정하지 못한 자기 기만에 사로잡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방법은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문학은, 자, 사르트르의 말 맞다나 유용하지 못하죠. 문학이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런 현실적 힘을 갖지 못하죠. 한 끼 식사도 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무용했죠.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데 문학은 왜 이렇게 살아남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은 타인들의 구원,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위 사르트르가 말하는 안가주망, 지식인의 사회참여, 실천적 문학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학의 요용성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가 되지 못하지만, 한 끼 식사도 될 수 없을 만큼 무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굶주리고 울부짖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폭로하고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문학의 본래의 의미다, 라고 사르트르는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작 고전 읽기 2주차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구토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